사랑, 그 눈먼 길. 김은재. 오렌지 나무 아래 도시락을 펼쳐 올리브 장아찌를 입에 넣는다. 시큼하고 짜다. 지난 세월만큼이나 시큼하고 짠 그 맛을 씻어내려는 듯 눈길은 황금빛 오렌지에 머문다. 햇빛에 반짝이는 오렌지. 따뜻하고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 풍풍이 실려온 달콤한 오렌지 향기는 나를 기억 속으로 이끈다. 그때의 설렘이 되살아난다. 환희의 고열에 신음하는 그대를 향한 사랑병. 순수한 소녀여, 그대는 신성불가침. 세상을 아는 모습에도 감히 침범할 수 없어 지독한 몸살을 앓래. 점심과 함께 또다시 떠오른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편지 구절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황급빛 오렌지의 온기가 퍼져나간다. 그 따스한 빛이 혈관을 타고 흐르듯 얼굴로 번져 볼이 서서히 붉게 물든다. 다른 여행객과 함께 버스에 오른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밭은 단정하게 줄을 맞춘 병사들처럼 대열을 이루고 있다. 얼마를 달리자 이제는 끝없이 펼쳐진 오렌지 밭이 눈앞에 나타난다. 척박한 사막을 황급빛 과일로 가득 채운 그들의 지혜와 끈기가 놀랍다. 가이드의 오렌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은 오렌지 밭이었지만 그 옛날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많은 이들이 금을 캐기 위해 몰려왔단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재봉틀을 가지고 금강으로 들어왔다. 군납업자인 리바이스란 사람이었다. 군납품이 취소되어 군납하려던 천에 쇠를 박아 넣어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했단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금을 캐는 것보다 더 수입이 좋았단다. 또 이상한 두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스탬프와 등사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다. 그날 금이 생산된 양과 금의 가격의 지표를 만들어 등자를 해서 뿌리기 시작했단다. 오늘날 월가의 주가 표시 다우존스가 여기서 출발한 것이란다.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처음 우리 집으로 달랑 옷가방 하나 들고 찾아온 남편 생각이 난다. 재봉틀도 등사기도 없었지만 그가 내게 가져다 준 건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다. 그는 26살의 청년으로 한약방을 경영하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를 도와 약도 썰고 시골로 가서 약재도 구해오고 때로는 앞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도 했다. 1년에 2번 있는 문중 조상의 제삿날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제사상을 차렸다. 음식을 장만한 여자들은 사당에 얼씬도 못하고 문중 어른들이 음식을 날랐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문중 어른들이 줄을 맞춰 서서 조상에게 머리를 숙였다. 위패 앞에 선 줄은 돌계단까지 내려와 마당까지 이어졌다. 유세차 병술 2월 무자작 14일. 중문을 읽는 소리가 사당의 기둥을 타고 퍼져나가고 마당까지 울렸다. 긴 수염을 정갈하게 빗어내린 장손인 아버지는 정성껏 술을 부어 올리며 그 긴 수염을 다시 한번 다듬었다. 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조상에 대한 경애와 책임감과 효의 자부심이 스며 있었다. 이어 갓을 쓴 문중 어른들이 대청마루에서 절을 했다. 음식은 풍요로우면서도 단순하고 깔끔했다. 아버지에게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다.
나는 우물가에서 제사 지내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한 장군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위압적이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골격이 큰 아버지는 60에 나를 낳았다. 어머니는 위로 언니 둘을 낳고 나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열흘 동안 기생방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단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며 갓 태어난 나를 차갑게 엎어놓았단다. 그 덕에 내 머리통은 앞장구 뒤장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늘 아팠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나는 치마 속에 쇠고기 수육을 몰래 감췄다. 손이 떨리면서도 발걸음은 그를 향했다. 행랑채로 몰래 걸어가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쇠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저씨, 이거 얼른 드세요. 그가 수육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내 나이 16. 누군가를 흠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시절이었다. 정이든 기쁨이든 음식이든 내 마음속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싶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던가 나는 마당 끝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기울여 물을 퍼올렸다. 물이 차오르는 동안 짧은 스커트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갔다. 그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저 박살할려니 벌금 궁둥이를 다 내놓고 말세야 말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고 호통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 보았다. 마당을 쓸고 있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나는 두레박을 놓쳤다. 물이 출렁이며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본 것일까? 팬티에 비친 초경 자국을 그가 보았을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버지의 꾸짖음보다 그의 시선이 더 날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야 짧은 스커트를 보고 허연 장단지를 내놓는다고 늘 야단이었지만 16살의 중학교 2학년. 나는 상투를 꼬고 한복을 고집하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1970년대를 살아내야 했었다.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던 조선시대로 거슬러 살았다.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나는 언제나 갇혀 지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른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는 뒤뜰로에서 언제 왔는지 부엌 뒷문에 서 있었다. 편지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쪽지를 펼쳤다. 무작정 기다림, 너를 향한 그리움, 밤 10시에 대문 밖에서 기다림. 그날 밤 초저녁잠이 많은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리기는 쉬웠다. 언니가 아끼던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를 슬쩍 훔쳐 입고 한껏 멋을 부렸다.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대문을 빠져나올 때 짜릿한 긴장감과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 순간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와 나는 대낮같이 밝은 방죽을 거닐었다. 달빛은 교교히 우리를 신비스럽게 비추고 자정을 지난 기차는 이별을 고하는 듯 기적 소리를 내며 유령처럼 달려갔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슬쩍 닿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킬까봐 기침을 크게 하고 그를 쳐다봤다. 꼭 다문 입과 콧날이 오뚝한 그의 얼굴은 제사상에 깎아놓은 밤톨같이 뽀얗고 반듯했다. 나는 20대 중반의 멋진 청년 앞에 분해나는 소녀가 아닌 성숙한 숙녀인 척했다. 우리는 방죽에 앉았다. 달빛은 차갑고도 부드럽게 우리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선명하게 느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달빛은 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얇은 입술을 오므리고 그 사이로 입김을 불어서 휘바람을 불었다. 마치 휘바람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웠다. 영혼의 쉼터 같았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그의 휘바람 소리에 맞춰 나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의 휘바람 소리가 끝나자 내 심장은 마치 그 소리에 맞춰 뛰는 듯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어 내 마음이 그에게 닿기를 바랐다. 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달빛 아래 우리는 하나였다. 아스라이 빛나는 별빛을 보며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꿈을 꾸었다. 그와 함께라면 나를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폭풍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내 인생의 등대직이었다. 그의 손을 잡는 이 순간 모든 불확실한 미래가 마치 하나의 꿈처럼 환해졌다. 보스포루스 해협 위를 천천히 가르는 배에서 눈앞에 펼쳐진 이스탄불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미너렛 4개가 우뚝 솟은 성 소피아 성당과 6개의 미너렛을 자랑하는 블루 모스크가 비잔티움 양식의 둥근 돔과 어우러져 있었다. 새들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녔고 발라다 탑 아래 언덕에 늘어선 건물의 창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TV 속 해설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반짝이는 창문들 보이죠? 가까이 가보면 실제로 매우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매일 습관처럼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답니다. 창은 바로 그 집 주인의 마음의 눈이라 여기기 때문이죠. 사람은 눈이 그 창이고 집은 그 창이 눈이다 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을 향한 마음속 깊은 소망이 떠올랐다. 그와 나 사이에도 깨끗하고 투명한 창문이 있었으면 우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TV를 보다 말고 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했다. 나도 당신의 창이 되고 싶어.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내 말이 그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눈 속에 잠시 머무른 나의 모습이 그 창을 통해 더 맑고 투명하게 비치길. 남편은 허공을 향해 차분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충분히 창이 되어주고 있어. 과분할 정도지. 실제로 당신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양스러운 내 말에 남편은 몸을 돌려 등을 보이며 피곤한 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쓸데없는 소리, 또 그 소리야? 남편은 마치 희미한 빛 속에서 끝없이 흰 벽을 더듬는 것처럼 그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형체는 보이지만 그 너머의 모든 것이 흐릿하고 먼 세상 같았다. 그마저도 한쪽 눈으로만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걸 가장 괴로워했다. 매일 고통 속에 질질 끌려가며 살았다.
10년이 넘게 그래왔다. 잠을 자다가도 바늘로 꾹꾹 찌르는 아픔에 몸을 뒤척였다. 아예 암흑이었으면 희망이라도 품지 않을걸.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도 함께 아파져 왔다. 그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내가 본다는 것이 미안해지기까지 했다. 3달 전부터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 내가 친구 기회에게서 미국 초청을 받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남편에게 주었다. 그 후로 남편은 잘 자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바지 호주머니가 불룩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꺼내보니 휴지 뭉치였다. 펼치자 많은 양의 수면제가 휴지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 달 동안 몰래 모은 것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죽으려고 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절박한 신호를 내가 외면한 게 나를 더 허망하게 만들었다. 그제야 그의 신세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갑자기 갈색 바지가 뿌옇게 보였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이라고 말하던 내가 그저 값싼 동정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래, 떠나자. 그 순간 친구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선물 중 최고는 역시 여행이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그 웃음이 고마웠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짜증 없이 웃어주는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한 이상일지도 모른다. 2달 전이었을까.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쪽 눈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수뇌부가 있을까 싶다. 네가 망설이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 나랑 여행 다녀온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미국의 대자연 꼭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 내가 초청한 지도 벌써 1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 대답이 없어? 꼭 와줘, 응? 친구의 목소리 속에는 나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다. 그녀는 내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긴 숨을 내쉬게 해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문득 고맙게 느껴졌다. 19인승 경비행기가 푸른 하늘 위로 부드럽게 떠 있다. 쾌청한 날씨 덕분인지 비행기는 거의 흔들림이 없다. 기장의 안내에 따라 이어폰을 끼고 앞좌석 뒷면에 장착된 오디오에서 한국어 설명을 듣는다.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나는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운다. 그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고속도로보다도 길다고 한다. 그 아래로 마치 지구가 갈라진 듯한 거대한 협곡이 태백산만큼 깊게 패여 있다. 어떻게 이런 땅이 생겨났을까? 마그마가 흘러나와 굳은 것일까? 아니면 신이 직접 손으로 조각한 걸까? 경이로움에 눈이 커지고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다. 이 눈으로 아름다움을 감독할 수 있는 기쁨, 행복, 내 앞에 펼쳐진 웅장한 그랜드 캐넌. 이 거대한 협곡은 수억 년 동안 물이 바위를 깎고 깎아낸 결과물이라니. 그 시간의 무게 앞에서 나 자신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진다. 찰나에 불과한 내 인생. 그 앞에 서서 나는 숙연해진다. 과연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쪽 눈을 준 후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불쑥 떠올랐다 사라진다. 괜한 걱정일 뿐일까? 아니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나는 숨을 고르며 등을 고쳐 세운다. 마음을 다잡으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찰나적인 인생, 그 순간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자. 창밖 협곡 사이로 콜로라도 강이 가느다랗게 흐르며 청색빛을 띈다. 붉은 절벽과 어우러진 그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 풍경을 남편과 함께 봤다면 슬픔이 갑작스레 나를 휘감는다. 아름다움과 그리움이 얽히며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온 국민이 일제히 쥐약을 놓는 다음 날이었다. 새벽 대바람부터 시끄러운 소리에 나는 잠있었겠다. 오빠가 쥐약을 마셨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딸만 셋인 우리 집에 양자로 들어온 오빠는 늘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있었다. 사자 앞에 토끼처럼 그는 집안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빠는 말없이 아버지의 비난을 견디면서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올케 언니는 매일 밤 오빠에게 바가지를 긁으며 괴롭히더니 결국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그 무렵 오빠는 집에서 손수 노트를 만들어 팔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모양이 엉성했는지 노트는 팔리지 않았고 오빠는 아버지에게 무능한 양자라는 비난을 들었다. 결국 그 노트들은 내 책상 위에 쌓였다. 아버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고자인 주제에 양자는 무슨 대를 끊어놨으니 조상님 벨라티 없어. 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곤방대만 물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오빠를 베어내는 것 같았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RH787 쥐약은 지독했다. 오빠는 소의 침같이 걸쭉한 침을 흘리며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다. 독이 신경을 마비시킨 건지 온몸이 뻣뻣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눈에는 어떤 후회나 원망이 담겨 있을까 생각하며 나는 오빠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묘령의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완쾌될 때까지만이라도 간호하게 해주세요.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부탁이었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묘령의 여자는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간곡히 부탁했다. 신체발모 수지부 의건을 대역죄인이여.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라. 그 녀석 근처에도 얼씬도 마라. 아버지의 엄명 앞에서 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묘령의 여자 애원에 마지못해 간호를 허락했다. 그 후로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빠를 돌보았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온몸을 주무르며 수없이 자세를 바꿔주어 욕창을 막았다. 토종돼지 창자며 염근, 보거, 해독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 삶아낸 국을 오빠에게 먹였다. 그녀의 손길은 지극정성 그 자체였다. 보름쯤 지나서였을까. 오빠는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녀의 간호 덕분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서 알아낸 것인지 그녀가 아편쟁이임을 알게 되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쫓아냈다.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그녀는 꼿꼿하게 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 오빠를 향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카투사처럼 오빠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가 떠난 뒤 오빠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밤마다 신음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신음은 너무나도 애처롭고 절망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몰아쉬는 오빠의 모습은 내가 읽었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비극적이었다. 그와 나는 매일 밤 사경을 헤매는 오빠를 간호했다. 오빠를 간호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빠의 처지가 더 애잔하게 다가왔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의 생명, 그리고 오빠의 입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그 여자의 이름을 듣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차마 오빠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던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은 마치 내 마음을 찢어내는 듯 했다. 오빠는 적어도 사회의 발전이나 이 집안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마이너스 인간은 다 죽어야 하나요?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어둠이 스쳤다. 그는 한숨을 쉬듯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의 한 표현으로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지. 잠시 허공을 응시하던 그는 고개를 돌려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열쇠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어떻게?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가 말하는 어떻게 라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고 있었다. 사유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것?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밤이 이숙한데 그만 건너와 자거라. 어머니의 호령에 나는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고요했던 순간이 끝나고 현실이 다시 밀려들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촉감, 편지였다. 그의 손길이 순간적으로 나의 손끝을 스쳤고 그 온기가 미묘하게 내 손바닥에 남았다. 편지를 진 채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고 보름이 지나자 오빠는 살기가 버거웠는지 목숨줄을 놓아버렸다. 오빠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그와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연애 편지가 화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이 덜렁이. 자신을 스스로 자책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다. 내가 대돌에 떨어뜨린 편지를 아버지가 주어 본 것이었다. 딸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여자의 행동거지가 조심해야지. 어디 감히 연애질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다. 말세야, 말세. 아버지는 매를 집어들었다. 손은 분노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더 복잡해 보였다.
사랑이었는지 아들 없는 한탄이었는지 모를 묘한 감정으로 아버지는 나의 종아리를 겨냥했다.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귀에 꽂히고 순식간에 종아리에 선홍빛 밑자국이 올라왔다. 아버지. 나는 매를 맞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 몸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버지의 눈에 깃든 절망이었다. 어머니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뿐 아버지의 손을 막을 용기가 없었다.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 자국이 겹겹이 쌓여갔고 나의 하얀 종아리는 점차 피멍으로 변해갔다. 몇 번의 매질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손을 멈췄지만 방 안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나는 며칠간 학교도 가지 못하고 내 방에 갇혀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그를 결국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나의 잘못이 그를 떠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듯 깊은 절망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방에 갇혀 있는 동안 끝내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살며시 열린 문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만히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쥐고 있는 듯 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속으로 그를 그리며 그리움의 백발이 되어 내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까지 눈물 뿌리리 라고 다짐했다. 부디 잘 가세요. 안녕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다음에 만날 그날을 위해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목이 메이듯 숨을 몰아쉬며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슬픔은 나를 잠식하고 방 안은 그 슬픔에 가득 차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귀애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깃불이 켜지는 순간에서야 저녁이 된 것을 깨달았다. 아저씨가 준 편지야. 귀애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나는 울음을 멈추고 편지를 펼쳤다. 뭐라고 해도 헤어지는 기분은 없어. 보내는 마음, 떠나는 마음, 괴로워하지 말자. 웃으면서 만난다는 날부터가 더욱 알찬 생이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슬픔보다 만난다는 기쁨이 있기에 웃어봐. 성숙하게 자란 내일에 기쁜 상봉을 해보자.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잊지 않으면서 그저 몸만 떠나는 걸 마음은 두고 간다. 정으로 곱게 지내온 세월을 내일생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아가리. 주고받는 말이 더 괴로울 것 같아 말없이 떠나는 거야. 그런데 더욱 괴롭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무시하려 해. 내일을 말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자꾸만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 친구 집 주소로 편지할게. 눈물이 쏟아졌다. 마치 눈물샘이 터진 듯 내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장대비처럼 흘러내렸다. 귀에도 덩달아 울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아무 말도 없이 소리내어 울었다. 귀의 울음이 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듯 했다. 울음이 멎을 때쯤 나는 눈이 퉁퉁 부어 마치 개구리 눈처럼 부풀어 있었다. 밤마다 베개는 뜨거운 눈물로 흠뻑 젖어들었다. 그런 날 보며 귀에는 안쓰럽게 말했다. 넌 상사병이 난 거야. 어떡하면 좋으니? 그 말이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했다. 상처투성이었을 내 삶이
교회의 우정 덕분에 잿빛으로 물들지 않고 그 고비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 벚꽃이 화르르 떨어지던 어느 봄날, 귀애가 놀러왔다. 그녀의 얼굴은 꽃잎처럼 환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말이 나를 설레게 했다. 예, 편지가 왔어. 방금 집에 온 아저씨가 다녀갔거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대고 심호흡을 한 후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주소는 부산시 영주동으로 적혀 있었다. 그동안 내 속에 수혜가 숨쉬고 있었어. 나 또한 마음만은 그곳에 있었고 긴 세월이 흐른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월은 불과 한 달이 지났네. 청순하고 가련한 그대, 건들기조차 조심스러운 가녀린 수혜, 포근한 넓은 마음, 나의 이상형. 얼마 후 울산 아니면 부산에서 만날 기회를 가져보겠네. 축제. 그에게 받은 편지는 축제였다. 그때는 그를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해 애태웠다. 그러나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핑계로 그를 만났다. 어느 12월에 크리스마스. 그는 내가 건넨 선물을 보며 눈 속에 슬픔을 담고 말했다. 그토록 귀한 소망이 어긋났을 때 그 상처는 클 수밖에 없군. 그 상처 안고도 조용히 참아가는 수혜에게 난 정말이지 죄를 짓는 기분이야. 귀청과 연륜의 차이 때문이라면 문제될 게 없었을 사랑이 나의 일방적인 포기로 이런 괴로움이 생겼어. 잊지 않고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 안에는 너의 모든 것이 담겨있군. 이걸 양심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수척해진 얼굴엔 깊은 고민이 배어있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측은한 마음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의 눈초리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반지 하나를 꺼내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다. 징표라면 징표랄까? 이 반지를 버려도 난 수혜를 탓하지 않을 거야.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네 곁에 있을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말과 행동은 모순이었다.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야 하지 않나. 나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내가 가져온 선물을 품에 안고 되돌아섰다. 하프 모양의 절벽 사이로 달리는 버스는 장난감 같다. 영겁의 세월 동안 비바람이 깎아낸 초현실적인 풍경은 마치 신의 조각품인가. 험준한 붉은 파이와 책을 쌓아놓은 듯한 형상들, 감색 옷감을 두른 거대한 바위산, 산꼭대기를 감싸는 스포츠 머리 모양의 사찰나무들, 그 모든 것이 경이롭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핸델의 메시아는 그 경이로움에 찬양을 더하는 듯하다. 마치 신의 창조물의 찬양이라도 하는 듯 붉은색과 누른색의 수평과 수직무늬가 어우러진 바둑판 무늬의 체스보드 절벽을 지나자 계곡 전체가 마치 꽃무늬로 조각된 듯 아름답게 펼쳐진다. 소나무들이 절벽 위에서 드문드문 꽃을처럼 피어나 있다. 할머니의 배 주름살 같은 골짜기, 땅속에 묻힌 지질들이 물에 깎여 수직벽을 이룬 깊은 계곡. 이 장엄한 자연 앞에서 모든 것이 잠시 작아진다. 그러나 이 찰나의 평온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흔들린다. 이 아름다움을 나눌 수 없다는 사실,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의 병든 각막을 내 건강한 눈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늘을 가릴 듯 웅장하게 치솟은 절벽을 올려다보며 가슴 한편에 찌릿한 전율이 느껴진다. 경이로운 자연의 감동과 동시에 나의 마음 한구석엔 복잡한 고민이 스쳐 지나간다. 내 눈은 마치 사진기의 렌즈 앞에 있는 필터처럼 이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찍고 있다. 나의 각막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매끄럽다. 그의 첫 빛을 받아들이는 나의 건강한 오른쪽 각막을 남편의 병든 각막을 떼어내 이식하는 일. 과연 내 눈을 거부하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스쳐가는 고민은 일단 접어두고 나는 눈으로 찍은 풍광을 마음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 감동을 한 조각 한 조각 가슴으로 흘려보내며 다시금 음미한다. 자연의 장엄함이 내 심금을 울린다. 지금처럼 이 감동만으로도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친구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귀의 손을 잡고 내 볼에 댄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야. 귀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래도 건강한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 있다면 감사해야지. 신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가지라고 두 쪽을 만든 건 아닐까? 바보, 순 없지. 귀에는 살짝 웃으며 눈을 흘긴다. 유타주 남부의 평원을 흐르는 버진강의 강물. 나는 푸르디 푸른 버진강의 강물을 바라보며 내 복잡한 마음도 서서히 그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마치 강물 속으로 내 근심과 의심이 빨려 들어가 하나가 되는 듯하다. 자연과 함께하는 이 순간 나도 우주의 흐름 속에 잠겨버린다. 나는 강물 속에 잠겨 자연을 통한 우주 오르가즘을 느낀다. 변화는 융화에서 오는 것이지 갈등을 통해 오지 않나 보다. 하늘이 파랗게 갠 날 그가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고 내 발밑에서 흔들리는 듯 했다. 숨을 고르고 나는 가까스로 펜을 들었다. 그의 주소를 떠올리면서도 마음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영주동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가 우리 집을 떠난 지 6년이 지나 있었다. 답장이 왔다. 나는 뒤뜰 돌계단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제 새끼를 잃고도 어딘가 슬픔을 견뎌내려는 누렁이가 내 옆에 힘없이 앉았다. 그 무기력한 꼬리가 내 곁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누렁이와 함께 젖어 있었다. 한 손으로 누렁이의 털을 어루만지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종말을 보자던 글은 아니었는데 그토록 상처가 아리도록 가슴앓이 할 줄은 몰랐지만 알아야 할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의 반대에 얽매이고 기다림으로 보내야 할 우리들의 내일을 우울한 어두움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더욱 그대가 그리워지지? 주인집 딸과의 상거래 같은 결혼.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으니 내 나이 32에 정이 없는 결혼은 너무 가혹한 일이야. 사랑은 그 자체로 순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다. 내겐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 결혼은 나에게 형벌 같아. 사랑의 종말이 있다면 죽음의 이별이겠지. 그대와의 사랑이 그래. 지금도 널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이제 너와의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겠지만 그것만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지. 작은 방에서 홀로 책을 읽는 너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나는 누렁이의 목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의 전부를 사랑에 걸었는데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사랑만 존재할 뿐이었는데, 아, 사랑은 행복인가 고통인가. 누렁이는 혀로 내 눈물을 핥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을 아는 듯이. 사흘이 지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부산으로 달려갔다. 그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가끔 만났던 전통 찻집으로 나왔다. 왜 놓아주어야 하죠? 나는 괴로움과 분노가 뒤섞인 어조로 다짜고짜로 그에게 물었다. 그는 힘겹게 대답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던지는 물음이기도 해. 아름답게 떠나보내고 싶어. 너를 곱게 놓아주고 싶어. 나를 떠나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운이 있기를 빌 뿐이야. 왜 놓아주어야 할까? 아마도 그것은 내 사랑의 방식인 거야. 어쩌면 그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지. 이 얼마나 가혹한 사랑의 방식인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강요하다니. 음험한 형벌인가. 나는 버스를 타고 눈물을 뿌리며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몰랐다. 세월은 시나브로 흘러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탄식은 끝없이 이어졌다. 아들이 없는 팔자라니, 대를 잊지 못하니 죄인 중에서 죄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무겁고 쓸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루하루가 자책의 연속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증 어른들을 불러놓고 마치 세상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큰 부인에게서 본 여식이 셋이요. 작은 부인이 낳은 여식이 셋이요. 양자를 드렸지만 그마저 죽고 말았으니 장손으로서 대를 잊지 못한 죄인이니 문중의 제주로 작은아버지를 추천하겠소.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삶의 의지가 빠져나간 듯 보였다. 아버지는 언양읍 두서면으로 떠나왔다. 두 언니는 시집을 갔고 나는 병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는 사당이 있는 문중집을 떠나오면서 한약방까지 내놓았다. 아버지는 약제사 강씨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모두가 아버지의 신임을 톡톡히 받아서였다. 그의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온 강씨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여 아버지 말에 거역하는 적이 없었다. 그런 강씨를 어머니는 그가 비굴할 정도로 순종적이라며 싫어했다. 그렇게 아버지 말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힘없이 중얼거렸다. 강씨를 통해 약은 받아먹었지만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그 어떤 약도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갔다. 기대고 싶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엄마가 아파요. 가슴 아리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부산을 5번이나 오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술은 포기한 상태. 혹시 그곳에는 좋은 약이 있나요? 그를 향한 기대와 절박함이 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났다. 보내기 전까지 편지를 쥔 내 손은 차갑고 떨렸다. 나는 하루하루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했다. 언니가 언젠가 답장을 가지고 뛰어올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 언니가 달려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내가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다. 받는 이 주소 불명. 내가 보낸 편지는 돌아오고 말았다.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았다. 내 사랑의 메신저 귀에는
미국에 이민하였기에 그가 답장할 수 있도록 주소를 시집간 작은 언니 집으로 했었다.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든 가을날, 우리 집 마당은 초래청이 차려졌지만 혼례의 분위기는 적막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잎조차 내 마음의 공허함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대례상 위 붉은 보에 쌓인 암탉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였고, 푸른 보에 쌓인 장닭은 두 눈을 떼록떼록 굴리며 정신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새신랑의 불안한 눈빛을 본 것 같았다. 새신랑의 머리는 상당히 빠져 있었고 사모가 그 사실을 애써 가려주고 있었다. 난 대머리가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연신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았지만 내겐 왠지 낯설고도 무섭게 다가왔다. 그의 마음속 흐뭇함은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그 미소는 마치 혼례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방에 불러 앉히고는 교훈을 내렸다. 넌 26이고 자네는 37에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아버지의 시선은 누워 계신 어머니를 향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 속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다. 그토록 무시했던 20살이나 연하의 아내인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한, 아니면 속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양인자, 소악망이 종신야라. 남편이란 아내에게서 보면 하늘처럼 우러러보면서 죽을 때까지 몸을 의탁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헛기침하고 말을 이었다.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세. 나는 아버지가 한 말이 맹자의 말씀이라는 걸 단박에 알았다. 어릴 적부터 천자문과 맹자를 익히게 했던 아버지의 교육은 물리를 터득하여 나에게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했고,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진리처럼 들렸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위엄은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었다. 효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한마디 하면 나는 절대로 거역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더 큰 책임감을 남긴 듯 했다. 아버지는 그 후로 4년 동안 사위를 교육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사위에게 전수할 지식과 교훈은 곧 그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무렵 아버지의 몸에 병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신혼 살림이란 단지 헛된 꿈에 불과했다. 남편은 옛날 집의 별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며 홀로 남아 있어야 했다. 남편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은 멀어져 갔고 날마다 아버지의 고집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의 고고한 자존심은 조상 앞의 죄인이라며 다시는 사당이 있는 문중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고수했다. 아버지는 고집스러웠다. 자기 재산을 문중에 헌납하면서도 가난을 자존심으로 여겼고 그 삶을 불평 없이 살아내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심은 마치 쇠처럼 굳건했고 그 누구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조상에게 죄인이라며 이제 그곳에서 다시는 살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말은 날마다 우리 가정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편과의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었다. 정이 메마른 탓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고집과 홀로 남겨진 현실 때문인지 우리 사이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남편이 있는 곳은 멀고도 먼 타인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날이 더 깊어지는 고독 속에서 나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에 홀로 있는 듯했다. 결혼 전에 꿈꿨던 신혼생활은 따뜻한 집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그 모든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다. 신혼의 단꿈은 고단한 현실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고 남편과 함께하는 집은 그저 먼 곳에 있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다. 전례 없이 눈이 퍼붓던 날이었다. 남편이 나를 보기 위해 차를 몰고 온다는 전화가 왔다. 눈 덮인 도로가 머릿속을 스쳤다. 왜 하필 이런 날에 불안이 가슴을 지어왔다. 라디오를 켜니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통사고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루 평균 640건의 사고, 그중 40명은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이었다. 내 남편이 그 40명 중에 하나가 될 줄이야. 눈은 마치 끝이 없는 비극을 예고하는 듯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날의 불안함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어 남편마저 장례식을 치르게 될 줄이야. 고작 눈 오는 날에 한 통의 전화가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이야. 불행은 정말로 하나의 불행을 몰고 또 다른 불행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 집이 팔리는 대로 울산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49제가 끝난 후 남편의 낡은 옷가지를 뒤뜰에서 태우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를 떠나보낸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가 남아있었다. 남편과 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작게나마 연민이 남아있었다. 나는 손을 쥐고 불꽃이 옷을 삼켜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끝도 없는 공허함이 가슴에 퍼졌다. 부산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마음을 잘 추슬러야 해. 간 사람은 갔으니 네가 살아야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냐? 언니의 말은 위로보다는 현실적인 충고에 가까웠다. 집 정리되면 부산으로 와. 작은 아파트라도 사서 내 곁에 있어. 그 말 속에는 언니 나름의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무겁게 내려앉은 슬픔 속에서 그 말조차 희미하게 들려왔다. 뉴스는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으로 연일 떠들썩했다. 게다가 청와대 고위 간부와의 연정설까지 흥미를 더해주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연서가 인기를 끌었다. 나는 부산으로 이사와 하는 일도 꿈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과 바꾼 보상금으로 빈둥거리며 사는 터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신정아의 연설을 검색하던 중 클림트의 그림, 키스가 내 눈에 들어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나는 그 그림에 사로잡혀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간 숨이 확 막혔다. 그림 속 황금빛 속에 묻힌 여자의 황홀한 표정은 내가 결코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닿아 있었다. 찬란한 햇살과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꽃밭에서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 깊이 안겨 눈을 감고 있었다. 발끝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지만
남자의 입맞춤은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잊게 했다. 사랑은 필사적이고 벼랑은 완강하게 보였다. 그와의 사랑도 저 벼랑 끝의 키스처럼 위험하고 필사적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오랜 기억 속 그의 첫 키스를 떠올렸다. 뭐랄까, 그 순간 모든 감각이 그에게로 집중되었고 마치 세상은 우리 둘만을 위해 멈춰서 있는 듯 했다. 5월에 설익은 청보리처럼 풋풋하고 입안에서 싸하게 퍼지던 박하사탕 같은 떨림이 첫 키스의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 감각이 슬며시 내게 다가오자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끝났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그 감정들이, 그 흔적들이 나를 이끌었다. 전화 명부를 뒤졌다. 한의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의원 접수대에 앉아있는 아가씨에게 그의 이름을 댔다. 그는 그곳에 없었다. 아가씨는 생뚱맞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가 실명이 되어 진료를 볼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몸이 휘청였다. 쇠뭉치로 머리를 맞은 듯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주소가 적힌 종이로 땡볕을 가리고서 영주동 언덕배기를 숨을 고르며 올라갔다. 온몸이 땀에 젖어 들러붙은 옷이 답답했다. 1시간 남짓 걸려 올라온 영주동 언덕배기는 마치 끝이 없는 오르막처럼 느껴졌다. 나는 겨우 그의 집을 찾았다. 어둠 침침한 방, 닫힌 커튼 너머로 더운 햇빛은 한 줌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동안 겪은 삶이 그를 정서적으로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양만다리를 한 채 발끝을 떨며 손가락마저 꼼지락거렸다. 그 얼굴엔 불안과 어색함이 가득했다. 언제나 유성처럼 나타나서 나를 놀라게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주하기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집은 한여름인데도 썰렁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아저씨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단단히 빗장을 걸어둔 듯 했다. 내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컥 올라왔다. 가슴이 아렸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매일같이 삼복도로를 오르내렸다. 그의 신뢰를 얻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자 설렘이 찾아왔다.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의 사랑을 받아? 도둑놈이지. 그는 나를 자꾸만 미련해려 했지만 나는 맑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서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어느새 나는 서서히 그의 손발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은 나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저녁, 달빛은 좁은 골목과 초라한 콘크리트 집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2월의 찬 기온에도 우리는 쪽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눈 아래 펼쳐진 야경은 달빛을 잊게 할 만큼 화려했다. 네온 사인으로 장식된 호텔과 백화점, 선전 전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와, 차들이 달리는 거리가 은하수 같아요. 감탄하는 내 말에 그가 입을 뗐다. 아래는 별 3개, 여기는 달 3개. 그럼 아래는 1등만 대우받는 스타들의 세계, 산꼭대기에는 삶의 달인이 사는 달 세계.
그가 웃었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다. 마음의 문을 연 것일까? 내 마음도 덩달아 들떴다. 이때다. 그가 마음을 여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 연결의 다리가 되고 싶었다. 그의 손을 내 손으로 이끌어 손등이 위에 살포시 올렸다. 내 손가락을 만져봐요. 이 반지 기억해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영원히 함께하는 징표라고 했죠. 그는 갑자기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내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가 마음의 문을 연 걸까? 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대신 본 것일까? 그의 심장 박동이 내 몸에 그대로 전해졌다. 마치 그의 가슴에서 걸어 잠근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는 마치 거대한 배의 기관처럼 규칙적이고도 힘찼다. 뇌에서 도파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눈물을 흘렸다. 마치 달이 차오르듯 우리의 사랑도 다시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야스락 야스락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지. 전날 아내와 싸운 후였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편지 때문이었지. 내가 벌이라는 그 편지를 굳이 고집했거든. 부둣가를 달리고 있었어. 잠을 설쳤던 터라 정신이 몽롱한 데다 안개는 나를 가리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기분을 줬지. 조용하게 격리된 그 순간, 그러다가 갑자기 정면 충돌이었어. 상대도 많이 다쳤지.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어. 아내는 내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말하더군. 내가 혼수 상태에 있어도 계속 부른 이름이 자기 이름은 아니었다고. 그때 깨달았겠지. 자기가 지금껏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다는 걸. 그렇게까지 왜 그랬어요? 끝까지 감추고 살지. 나는 차마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아팠던 걸까? 마치 과거의 죄책감을 곱씹는 듯. 모든 순간은 결국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다시 수혜를 만난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혼하다니요. 처가에서 상대편 치료비와 보상금까지 부담했지. 그러니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어. 내 치료비, 내 각막 이식 수술비도. 결국 거부 반응이 일어나 시력을 잃게 됐지만 그 후로 나는 아내에게 아들 안에 남겨준 것밖에 어떤 도리도 해줄 수 없었어. 대를 쌓이 주제에 그녀에게 그저 짐만 되었지. 그는 쓸쓸히 말을 끝맺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절망과 자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다음 날 나는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의사가 그를 보고 나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인간의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인 인체의 감각기관이 얻는 총 정보량의 90%를 수집합니다. 본인이 제일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한쪽 눈의 각막 이식 수술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병원 대기실에서 무심히 넘긴 잡지 속의 글귀가 생각났다. 행복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비운다? 자신을 비우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울까?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나는 조용히 심호흡하며 의사의 말을 곱씹었다. 의사의 말이 명령처럼 들렸다. 그것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명령하는 것 같았다.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것이 내 마지막 보람이 될 것만 같았다. 나의 사랑, 그를 위한 헌신, 그에게 남은 작은 희망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내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내가 수혜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손사래를 치며 말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복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도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내 말이 그에게 닿았을까? 그의 얼굴에 순간 머뭇거림이 스쳤다. 너의 뜻대로 하든지. 그가 중얼거리듯 던진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결국 나는 내 아파트에서 그와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결혼식이라 부르기엔 민망할 정도로 단출했다. 두 언니와 형부들을 집으로 초대해 부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식사 내내 두 언니는 마뜩잖은 표정을 지었다. 그가 그들의 불편한 시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먹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나에게 해초리를 들었을까? 우리에게 교훈을 내렸을까? 아마도 그 특유의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겠지. 넌 46이고 자네는 56에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그 생각에 혼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작은 언니가 눈을 흘기며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빙충이 같이. 언니의 날이 선 말투에 나는 웃음을 참았다. 지금 이 결혼식은 그들의 눈에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내게는 모든 것을 걸고 얻어낸 소중한 순간이었다. 신방은 그의 집에 차렸다. 그는 이곳의 공기, 벽에 베인 추억과 할머니의 채취, 무엇보다 동네나 집안의 동선에 익숙해져 있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때맞춰 부산시에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곳에 공공미술 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다. 우리의 결혼을 축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소외되었던 그가 동등한 자격의 남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기념이라도 하는 것처럼 온 동네가 환하게 꽃이 피었다. 이전에는 삭막하게만 느껴지던 동네가 우리의 결혼과 함께 꽃을 피운 듯했다. 온 동네의 공기가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흉물도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집집이 옥상에 있던 투박한 물탱크들이 이제는 바다를 닮은 짙은 남색을 입고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다. 비록 그것들은 무생물의 물탱크였지만 마치 우리를 축복하려는 듯 새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 곁에서 노란 국화꽃과 호랑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우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참나리, 달리아, 수선화, 금송화, 화려하게 변신한 물탱크들은 우리의 결혼식의 하객이 되었다. 그뿐인가? 담장에도 전깃줄이 어지럽게 걸려있는 옥상 주차장마다 꽃밭이었다. 진달래, 튤립, 해바라기, 사철, 만발하였다. 비록 조형물이지만 아름다운 결혼 선물이 되었다. 남편과 나는 공사를 막 끝낸 삼복도로 1번지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내리막길 계단벽에는 실물 크기의 채소를 가득 실은 트럭과 옆에서 장사하는 남자, 장바구니를 든 여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마치 그들이 진짜로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건네는 듯 했다. 남편은 그림 속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도 여기서 채소 장사를 해도 되겠소?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채소를 사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행복했다. 우리가 병원을 가기 위해 오르내린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정류장의 지붕에는 꿈을 파는 소녀처럼 사랑해요 라고 노란 글자로 쓴 구조물이 정겹게 인사했다. 노란 글자일 뿐인데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따뜻함이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매일 마주하던 그 구조물이 이제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 모두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랑이란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난다. 그가 유년 시절을 자식이나 구슬 따먹기로 보냈을 법한 인도에 국화꽃을 손에 쥐고 있는 소년이 해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한이 서렸던 가파른 계단에는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풍선이 떠있는 그림이 그려져 계단 오르기가 즐거웠다. 그 계단에 서면 눈아래 펼쳐진 부산항의 파란 바다 위로 선박들이 한가롭게 오가고 있었다. 좁은 동네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남편의 얼굴도 맑아졌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학교 옥상에 그래피티로 그려진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을까? 남편은 자신이 그 청년처럼 그래피티 속에서 훨훨 뛰어넘는 상상을 하는지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은 웃음이 번졌다. 버스는 속력을 늦추며 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어둠이 스며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굴속은 마치 인생의 미지영역 같다. 굴을 빠져나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없듯 인생도 그렇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앞날. 하지만 나는 이 굴 저 너머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는다. 그 기대가 인생을, 여행을 설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언젠가 영적인 눈이 떠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리라 믿는다.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희망을 품는다. 모두가 말하듯 사랑은 변한다. 내 사랑도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더 자신을 비우고 내 중심을 상대에게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 작은 사랑에도 깊은 행복을 느끼는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랑을 하는 것 같다. 특히 여행 중에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남편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당신이 보고 와서 나에게 전해줘요. 난 그것만으로도 당신과 함께 했다는 즐거움을 느낄 거야. 그 순간 나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낀다. 그의 말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다. 함께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영원히 나와 그를 묶어주고 있다. 이 여행도 우리의 삶도 결국 그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어두운 굴 속을 얼마쯤 가자 유리가 없는 뻥 뚫린 아치형의 창이 보인다. 굴의 한 면을 뚫어 커다란 아치창을 만들어 놓았다. 버스가 잠시 그 거대한 창 앞에 멈춘다. 그때 버스의 스피커에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울려 퍼지자 마치 나의 운명을 조용히 예고하는 것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번져온다. 차창 너머 펼쳐진 거대한 아치창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붉게 물든 절벽과 바위 사이에 홀로 선 단풍나무는 세상과 동떨어진 듯 하면서도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신비롭게 빛난다. 한 그루의 단풍나무와 풀들이 어울린 색조는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단풍나무는 환상적이다. 신령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단풍나무의 붉은 잎이 가장 아름답게 타오를 때는 나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인의 말이 떠오른다.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단풍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는 사실을. 나도 버려야 할 고통과 오래 쌓은 인내를 생각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울컥 솟아오른다. 눈물이 자꾸만 솟아오르는 것을 참아내며 고개를 들어 귀에게 묻는다. 저 창 너머 홀로 선 단풍나무 이름이 뭐지? 메이플나무 말이니? 1.6km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두 개의 창이 더 있다. 네모난 창과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굵은 철망으로 엮은 창을 지날 때 스피커에서 들리는 파바로티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나를 슬프게 한다. 슬픔이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든다. 그것은 나에 대한 연민일까? 아니면 내게도 밀턴처럼 시각을 잃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대하는 어떤 두려움일까? 내 앞에 펼쳐진 단풍나무처럼 나도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다가 결국엔 제로 사라질 운명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문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결국 넘쳐 흐르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 눈물은 나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쏟아내는 듯 하고 동시에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고통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느낌이다. 정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거야. 귀애가 내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한다. 그렇게 말해주니 친구가 고맙다. 이제 그만 울고 싶다. 버스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깊고 신비로운 협곡과 웅장한 산이 눈앞에 펼쳐진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나바오 샌드스톤의 산맥은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듯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주며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있다. 해발 2000m는 넘어 보인다. 깊게 팬 협곡의 허리를 따라 버스는 움직인다. 깊게 팬 협곡을 따라가며 눈에 들어온 푸른 하늘은 마치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경이로움을 자아낸다. 하늘과 땅 사이에 피어나는 자연의 신비는 내 마음속 깊은 슬픔을 잠시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자이언 캐니언, 그 이름처럼 이곳은 신의 성지임이 틀림없다. 이 웅장한 풍경 앞에서 나의 슬픔은 한없이 작아지고 다시금 내가 지닌 희망을 되찾고 싶어진다. 나는 자연의 한 부분이 된다. 바위 틈에 박힌 돌멩이처럼, 나무의 가지처럼 우주의 일부로 흘러간다. 나를 감싸는 감미롭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나를 이끌며 이 순간 나는 우주의 맥박에 맞춰 표류하고 있다. 그러다 문득 나와는 반대편의 암흑 속에서 표류하고 있을 남편이 떠오른다. 7억 분 1의 황일로 만난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적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야말로 더 큰 기적일 것이다. 낙석주의. 협곡의 낙석주의 표지판이 내 눈에 들어온다. 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경고. 빨리 가야 할까? 아니면 천천히 가야 할까? 그 답을 찾으려는 듯 표지판의 비밀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의지대로 가라. 낙석이 떨어질 위험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듯이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위험을 피하려는 두려움 대신 내 의지대로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